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또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 확진자도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확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3명, 나흘째 500명대인데요. 비수도권에서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한 40%에 육박하던데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500명대가 나흘째 이제 주말 효과가 있어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평균 일주간 평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예. 특히 그것이 500명을 넘는 데면 우리가 지금 잠시 잊고 있는 방역 단계, 거리두기 단계 2.5단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특히 17개 시도에서 다 신규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고 그나마 강원권은 증가 추세는 제외입니다. 지금 예. 일주간 평균 유동선이 쭉 나오는데요. 조금 제외고 나머지 6개 광역 단체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할 것이 올라가고 있고 중심이 수도권에다가 이제는 지방도 같이 증가 추세이다라는 것이 4차 유행을 자꾸 걱정하는 그런 핵심 요소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지금 뭐 어느 한 군데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최근 봄철 이동량까지 늘어난 데다가 내일 부활절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면은 이제 4.7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재보선이 있어서 이제 위험 요인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4차 유행 우려도 말씀하신 것처럼 커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거리두기 체계나 이런 걸 좀 개편을 해야 된다 다시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5단계를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제 잠시 4단계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안정이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4단계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500명을 계속 넘는 데면 2.5단계를 수도권 올리고 지방도 비수도권도 2.0 단계로 한 단계씩 올려서 대처하는 것이 그나마 4차 유행을 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3차 유행이라고 정의를 해서 11월 중순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2달 이상 정체 상태예요. 그러면 3차 유행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돌이켜 생각하면 1월 중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300, 400명, 400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까 3차 유행이 끝나고 가장 기저 숫자가 한 400명대였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네. 예, 그렇게 볼 정도로 지금 만일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숫자가 증가한다면은 그것을 4차 유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요인 중에 하나를 좀 진단해 보면 우선은 종교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 전주의 교회에서 열린 행사가 치유 은사 집회였다고 하는데 이 집회의 특성상 좀 신체 접촉이 좀 잦고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전파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역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관련 종교 모임이 대전하고 강원도 횡성에서도 있었다고 해서 전국적인 집단 감염 양상으로 좀 번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요. 유사한 상황 이미 다 봤죠. 우리가 1차 때 신천지도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잊으셨지만 BTJ 그다음에 또 예. 이 또 다른 종교 집단 예, 이렇게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승리재단 등등 하면서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집회를 하거나 옮겨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이거 열심히 하면은 코로나도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뭐 보도가 일부에서는, 되기도 예.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보다는 선제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누가 해야 되겠는가. 결국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 거예요. 예. 자기 관할 지역에서 어떤 모임이 이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태가 있다는 건 알 겁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미리 들어가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염병법을 좀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뭐 벌을 주라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점검을 하는 예,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제2, 제3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특별 뭐 종교 단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단에서 단체 감염을 일으켜서 그것이 전 국민을 걱정하게 만드는 예,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집단 감염이나 뭐 연쇄적인 확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뭐 저희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서울, 부산, 대전 뭐 여러 지역에서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이틀 내리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근데 이게 유흥업소다 보니까 이 업종 특성상 그 출입자 동선이 파악이 쉽지 않고 전수 검사도 좀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유흥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업소가 사실 혼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영업을 못하고 한참 힘들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업주들이 네. 자기네들 업소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QR코드를 해가지고 인원을 늘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QR코드는 지금 신원이 노출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양쪽에서 두 군데서 따로따로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내가 QR코드를 아무리 가서 찍어도 예.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예.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QR코드를 양쪽에서 오픈을 해서 이제 맞추면은 누군지를 찾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흥업소가 됐던 어느 업소가 됐든 지금 문제를 일으킨 데는 다 QR코드를 의무화시키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를 평소에 점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유흥업소에 이제 출입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정규로 늘 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하니까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업소에 들어갈 때 손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종사자들도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저는 어떤 개인의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방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미궁에 빠진 소위 조사 중인 감염 확진자들의 그 배경이 25%에서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 걸리면 네. 25명은 계속 모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지금 이제 4차 유행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유흥업소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렇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무관용 원칙을 좀 천명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각에선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의지만 있으면 사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력을 발휘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안 했었죠. 근데 그분들도 너무 계속 피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효과는 아주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철저히 가서 그런 단속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제 단속에만 한 번 하고 그냥 또 유야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남았지만 효과는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감염 경로 미상 확진자가 한 25%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5%면 사실 4분의 1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감염 경로 미상 환자가 현 이 확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3차 파동 이후에 지금 몇만 명이 걸렸는데 그중에 4분의 1이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 10,000명 정도는 지금 우리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분들한테 옮겼던 분들이 어디에선가 감염을 계속 퍼뜨리고 있었을 거고 예. 저절로 나은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오리 무중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이 넘어가고 금년에도 지금 자꾸 4차 유행을 걱정할 정도로 이게 금방 안 끝나니까
역학조사 능력을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배가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역학조사 누가 합니까? 전문 역학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시군구에 있는 보건 담당 직원들이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기적으로 혹은 제대로 된 역학조사 교육을 시켰는지 그동안에 또 지금 뭐 실업률도 좀 높고 하니까 어떤 그런 전문직들이면서 지금 실업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쉬고 있는 분들 예, 예. 네.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역학조사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5%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4분의 1을 계속 모르고 넘어가니까 자꾸 저변에서는 조용한 감염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늘리고 그분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 4차 유행의 초입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 4차 유행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290여 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지역 감염 사례도 100여 건이나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이게 좀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변이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변이가 시작되고 남아공 브라질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제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질병청에서는 지금 매일매일 발견되는 바이러스의 10% 정도를 표본 조사를 계속 하고 해왔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전에 차단이 많이 됐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우세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통제가 잘 돼 왔다고 예. 보는 거고요. 결국은 내국인들한테 생기는 것은 발견되는 즉시 좀 더 철저한 방역 지침을 세워서 격리를 더 잘 시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땅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막아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당면한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세계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산세가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 때문이고 이것은 변이 바이러스를 백신 자체가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화이자 연구를 보면 남아공에서 한 연구도 다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다,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나오지만 상당 부분은 막아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 중에서 이 변이에 걸리면 큰일이다. 절대로 백신이 안 된다라고 선언한 그런 백신은 없습니다. 그런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예. 그 백신도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듣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변이종이 그렇게 물론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이제 백신 맞는 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고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식으로 계속 하면 되겠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이 변이 바이러스 한 번 검사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100건을 하게 되면 비용도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전수검사는 어렵지만 10% 정도 표본 조사를 해나가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정부로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요. 정부가 2분기부터는 1차 접종자들을 빠르게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교사는 화이자 백신 잔여 물량을 이용해서 접종 대상에 일단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판단한 데 대한 근거가 한 차례 접종, 그러니까 두 차례까지 안 맞아도 상당 부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지금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질병청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국내 학자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이자를 맞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다 의료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백신을 안 맞아도 사실은 가장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좀 더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같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철저하게 조심을 하고 최대한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더 조심을 하는 그룹에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아주 유사한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백신을 맞히고 백신을 안 맞히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하는 임상 연구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놔놓고 후양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90% 뭐 80% 나왔을 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쭉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은 이미 영국에서 나온 연구들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번이라도 일단은 맞게 하자는 그런 이제 정책을 아마 좀 펼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의미에서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백신 양은 정해져 있는데 1회차 접종자를 늘린다는 건 1회차하고 2회차하고 접종 간격을 좀 늘려서 백신을 좀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트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석 달 뒤에 맞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4주 뒤에 맞던 것을 2달 반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석 달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일단 다 놔드리고 석 달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2번 혹은 뭐 1번 맞게 돼 있는 백신을 한 번만 맞고 그다음 맞을 차례가 왔을 때에 물량이 부족해서 맞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지금 편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석 달 뒤에 맞아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백신들은 3주 아니면 4주 뒤에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4주 뒤에 맞을 사람들, 오늘 맞으면 4주 뒤에 맞을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4주 뒤에 안 맞고 미리 많이 나왔을 때 4주 뒤에 우리가 물량을 확보 못하면 그분들은 제때 못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4주 뒤에 안 맞고 5주, 6주 뒤에 맞으면 괜찮으냐? 연구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우리는 5주, 6주 뒤에 물량이 안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도 한 번 맞았으니까 안 맞은 것보다는 낫지. 그리고 위안은 삼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정부가 취해야 될 정책은 아니죠. 정책은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취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이 백신과 관련해서 오늘 2분기 예방접종했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4, 5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6월 말에는 화이자 백신도 공급이 될 예정인데 당장 이 수급 문제는 좀 한시름 났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백신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3분기 수급은 문제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3분기 제일 중요합니다. 3분기 7, 8, 9월 아닙니까? 9월 말까지 우리가 한 번 정도씩은 맞아야 이제 지금 3주 아니면 4주 뒤에 두 번째를 맞으니까 10월 말에 두 번째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주 뒤. 두 번째 맞든 한 번째 맞든 제대로 맞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항체가 제대로 생긴다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말에 놓지 못하면 9월 말에 나야 10월 말에 두 번째를 놓고 11월 중순에 항체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가게 됩니다. 거꾸로 역산을 하면 9월 말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가 3,500만 명을 한 번이라도 놓지 못한 일이 생기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는 7, 8, 9월 달에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구매한 7,900만 명분의 분량을 딱 확보해서 3,500만 명한테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백신 공급이 좀 원활해야 될 텐데 교수님이 앞서서도 뭐 제도적인 문제, 인력 문제 이런 것들 지적해 주셨던 이유가 아마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청이지만 그때는 본부였는데 역임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도입과 관련된 업무 자체를 질병관리청이 다 일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TF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중대본에서 하다가 백신 수급을 12월 초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수급을 해라라고 넘겼다가
지금 이제 워낙 잘 안 되니까 예. 좀 미진했기 때문에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TF 팀장이 되는 범정부 TF를 만들었죠. 네. 대단히 잘한 거라고 보고요.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청이 됐지만 9월 달에 돼서 제대로 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세팅이 덜 된 상태에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외국에 있는 백신을 사들이는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재촉하고 뭐 확보를 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직 질병청에만 맡겨놨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범정부 대응 차원에서 TF를 구성한 것은 뭐 잘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다고 교수님께서.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혈전 논란이 아직도 지금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생각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백신은 한 번도 안 맞아본 백신이라서 그런지 좀 아팠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아파서 뭐 힘든 건 아니었고요. 괜찮았고 혈전 문제는 일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의 식약청이 괜찮다. 그리고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코로나19를 막는 그 이득이 이 백신 때문에 생기는 손실보다 위험보다 훨씬 상회를 하니 맞으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독일에서 뭐 교차 접종을 하라, 네덜란드 중단하라, 캐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 혈전이 뇌정맥동이라는 데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소판이 조금 자극이 되면서 혈소판이 좀 부서지면서 거꾸로 피가 좀 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게 아주 드물게 발견이 됐는데 유럽 같으면 2천만 명 중에 25명이 이제 그런 종류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매우 드물긴 하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쓰는 백신에서 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음에 써야 되는 다른 백신도 그런 부작용 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주 드문 백신의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생기는 더 많은 경제적 손실, 그다음에 뭐 의료적인 피해, 그다음에 사망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맞는 득이 더 낫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